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라리가 23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시 만났죠. 이 경기가 올 시즌 네 번째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사실 이 경기 치르기 전에 기대감이 정말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마드리드 더비가 너무나 재밌게 진행이 됐거든요. 올 시즌 펼쳐진 지난 세 차례의 맞대결, 그 대결에서는 매 경기 4골 이상이 터졌습니다. 마치 화력 대결 하듯이 골이 펑펑 터지면서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됐어요. 이 경기가 네 번째 만남인데 라리가 6라운드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웃었고, 그리고 스페르코파 준결승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코파델레이 16강에서는 다시 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웃었는데 이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나게 되는 거죠. 글쎄요.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경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레알 마드리드도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아쉬운 쪽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1 무승부가 됐으니까요. 물론 이 경기에서도 심판 논란은 있었습니다. 라리가 23라운드에서 심판 논란이 너무 많았어. 바르셀로나는 빅토르 호키 퇴장,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미첼 감독 퇴장,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심판 논란이 나왔거든요. 라리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판에 대한 권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경기가 전개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라리가 23라운드 마드리드 데르비, 마드리드 더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 마드리드 더비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너무나 많은 골이 터졌습니다. 라리가 6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홈으로 불러서 대결을 펼칠 때는 뚝배기 3방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침몰시켰죠. 모라타가 2골, 그리즈만이 1골을 넣었었는데요. 하지만 스페르코파 준결승전에서 양 팀이 다시 만났을 때는 3대3으로 연장전까지 갔고요. 그리고 연장전에서 호셀로와 브라임 디아스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5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결승까지 진출했고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쉽게 승리를 거두면서 통산 13번째 스페르코파 우승을 달성하죠. 그리고 코파델레이 16강에서 또 만났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대2 무승부 끝에 연장까지 가서 또다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즈만의 골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코파델레이 8강에 진출했고 8강에서 세비야를 제압하면서 현재 준결승전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4강에서 빌바오를 만났어요. 빌바오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지켜봐야 되겠죠. 마드리드 더비의 통산 전적을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월등히 우위에 있습니다. 235경기를 치러서 116승, 60무 59패거든요. 특히 2000년대 초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군다리가에서 승격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에서 웃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마드리드 더비가 어렵지 않은 경기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굉장히 박터지는 이유는 시메오네 감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등장한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죠. 양팀의 최근 공식 5경기는 2승 1무 2패였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은 23차례 대결을 펼쳐서 9승 5무 9패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역사를 돌아봤을 때는 레알이 앞서 있지만 최근 기록을 보면 대등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23라운드에 펼쳐지는 마드리드 더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던 것이거든요. 저도 기대했습니다. 가슴이 콩당콩당. 그런데 경기 결과를 보면은 아쉽죠. 왜냐면은 1대1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라리가 23라운드 마드리드 더비 경기 결과를 살펴볼까요? 전반 20분에 브라임 디아스가 수비수 2명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얀 오블락의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1대0으로 리드했었는데 종료 직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인 나초와 카르바알이 볼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밀고 들어가서 헤더로서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XG값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경기라는 게 드러나죠.
XG 값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1.82,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01을 기록했고요. 점유율에서는 55대 45, 슈팅 숫자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 슈팅 숫자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하나 더 많은 모습이었고요. 패스 성공률을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94%,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89%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양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1위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2위 지로나가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승점 1점 차로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승점 4점 차가 되면서 독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승점 2점 차로 승점 1점을 더 벌려놓은 상태가 됐고요.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3위 바르셀로나를 추격하는 가운데 5위 빌바오의 추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위 레알 마드리드, 2위 지로나, 3위 바르셀로나를 추격하는 분위기인데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은 빌바오의 추격을 허용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4위에 위치하게 됐지만은 빌바오하고 승점 차가 3점 차, 아직까지는 조금 위태로운 상태가 됐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레알 마드리드 전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경기에서 전력 누수가 매우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비 라인에 문제가 많았죠. 크루토아 골키퍼, 밀리탕, 알라바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가운데 초아메니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요. 리디거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문 센터백이 나초밖에 없고 그리고 대안으로 활용했던 초아메니도 기용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안첼로티 감독은 카르바를 센터백으로 기용하고 루카스 바스케스를 라이트백으로 기용하면서 수비 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비니시우스가 몸을 푸는 과정에서 경추 부상인가요? 경미한 부상을 당하면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고요. 브라임 디아스가 대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안첼로티 감독이 호셀루가 아니라 브라임 디아스를 선택한 것은 역시 공격 쪽의 속도를 생각한다는 얘기죠. 사실 호셀루가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호셀루를 선발 라인업에 올릴 수도 있을 텐데 브라임 디아스를 선택하면서 호드리고 브라임 디아스, 벨링엄을 앞세워서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러한 역습이 가능했던 거는 수비 라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차 압박을 짧은 패스를 통해서 또는 공간 패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풀어내는 타라팍하는 능력을 보여줬고 타라팍한 다음에는 발베레다가 끌고 올라오거나 주드 벨링엄이 끌고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를 빨리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방 압박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됐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들은 공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탈압박과 속도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지공 상황에서는 오른쪽 라인이 너무 위력적이더라고요. 오른쪽 라인에 브라임 디아스, 발베르데, 루카스 바스케스가 연동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임 디아스가 오른쪽 측면에 넓게 펼쳐서 볼을 잡고 있으면 발베르데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거나 루카스 바스케스가 브라임 디아스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면서 안쪽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라든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했죠. 다만 오른쪽은 위력적인데 왼쪽은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호드리구 자체도 왼쪽에서 플레이에 전념하는 것보다는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많이 했고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브라임 디아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왼쪽 공격은 페를랑 멘디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페를랑 멘디의 공격력이 좀 아쉬웠거든요. 결국은 페를랑 멘디가 왼쪽 라인에 깊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왼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보다는 방향 전환을 계속시키면서 오른쪽 공격을 주 공격 루트로 잡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럼에도 워낙에 오른쪽 공격이 위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그만큼 위력적이었어요. 역습이라든가 오른쪽 측면 공격이라든가 계속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괴롭혔는데 골운이 따르지 않았죠. 물론 브라임 디아스가 선제골 넣는 장면은 운도 좀 따르는 장면입니다. 볼이 굴절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에서 추가골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막판에 실점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거든요. 이거는 수비 라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초하고 카르바알이 중앙 수비를 책임지면은 공중볼에 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첼로티 감독도 알고 있었고 결국 앞쪽부터 압박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좌우 윙백을 올려서 공격을 전개하니까 이 윙백들을 압박하면서 크로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카마빈가라든가 발베르데가 적절히 내려와서 공중볼 다툼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헤더에 의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중앙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뼈아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술을 알아볼까요? 시메오네 감독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은 멤피스 데파이가 아니라 부상에서 복귀한 알바로 모라타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알바로 모라타가 이미 헤더로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 문전에서 공중볼을 노리겠다는 생각 같았고요. 다만 측면 쪽에서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되지 않으면서 알바로 모라타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죠. 특히 왼쪽에 로드리고 리켈메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공 상황에서 사무엘 리누라든가 로드리고 리켈메를 이용한 왼쪽 공격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 그랬을 때 사울 리게스라든가 그리즈만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측면이 묶이니까 문전에서 득점 기회를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리즈만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모라타에게 전진 패스하고 모라타가 돌아서면서 슈팅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그리즈만이 어떻게 해서든 문전으로 움직이면서 슈팅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있긴 있었지만 효과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1차 압박이 레알 마드리드의 탈압박에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수비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3-2 형태 또는 그리즈만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5-4-1 형태로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지역 방어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측면 공격 3명이 연동해서 들어오는데 리켈메가 제대로 수비를 못하다 보니까 에르모소가 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공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메오네 감독이 전반전 끝나고 나서 바로 변화를 꾀했어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리켈메를 빼고 몰리나를 투입하면서 몰리나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하고 에르모소를 왼쪽 풀백으로 빼면서 폭백으로 바꿨고요. 그 가운데 마르코스 요렌테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61분에 사무엘 리누, 바리오스, 데파이, 69분에 앙헬 코레아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4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멤피스 데파이와 그리즈만이 전방에서 뛰고 사무엘 리누와 앙헬 코레아가 좌우 측면에서 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즈만의 움직임에 따라서 앙헬 코레아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바리오스가 중원에 에너지를 불어넣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갖고 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은 마르코스 요렌테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전반전 너무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 후반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결국 공격 쪽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재빠르게 대응한 것, 그것이 효과를 본 셈이죠. 양팀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은 우리는 이길 자격이 있었다.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고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풀백들을 압박했다. 그 얘기는 크로스 자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실점은 불운이었다. 높이가 부족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리더이기 때문에 침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경기였다. 두 팀 모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누구도 실수하기를 원치 않았다. 지금까지의 더비처럼 스릴 넘치는 경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제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승부로 마무리한 것도 나쁘지는 않다. 안첼로티 감독은 1대0 상황이 90분까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죠. 반면에 시메오네 감독은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무승부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판정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경기도 끝나고 나서 판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서 제기하는 장면은 50분경에 코너킥 상황에서 사비치 선수가 헤더로서 골을 넣었는데 이 골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비치가 헤더를 하는 그 순간 사울리게스가 누닌 골키퍼 앞에 있었기 때문에 시야를 방해했다고 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울리게스가 루니 골키퍼를 방해하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VAR실에서는 오프사이드로 보고 오프사이드로 골을 인정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사비치가 헤더한 다음에 볼의 궤적을 봤을 땐 루니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었다. 사울의 위치와 관계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루닌 골키퍼도 요 골이 들어간 다음에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얀 오블락 골키퍼도 이 룰은 나에게도 적용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였죠. 알바로 도밍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리그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매 경기마다 스캔들이 터진다. 그러면서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60분경에 벨링엄이 볼이 없는 상태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 사비치하고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루카스 바스케스가 박스 안쪽에서 걸려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주드 벨링엄이 넘어지는 장면에 대해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VAR을 해야 된다. 온피드 리뷰를 해라. 이렇게 손짓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레알 마드리드도 나름대로 주심 판정에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사실 주심은 공공의 적이에요. 주심이 아무리 잘 봐도 양팀 팬들에게는 비판을 듣고 욕을 먹습니다. 누군가는 승리하기 때문에 패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라리가 주심들은 너무 심해요. 매 경기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심판위원회라든가 라리가에서 먼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흘러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 끝날 때마다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거 어떻게 심판을 믿고 경기를 치릅니까?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니까요. 23라운드 지로나와 소시에다드 경기, 그 경기에서 지로나 미첼 감독 퇴장당했어요. 지로나 다음 경기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 미첼 감독 벤치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양의 에레라하고 블린트가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로나도 판정에 의해서 타격을 크게 입은 거죠. 바르셀로나, 빅토르 호키, 그거 퇴장감 아니에요. 옐로 카드가 나와서 안 되는 장면 아닙니까? 매 경기 이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욕은 나만 듣거든.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그냥 심판이 이렇게 봤네요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좀 제대로 합시다. 그럽시다. 자, 양팀의 2월 일정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 리그 16강 시작하죠. 라이프치히하고 경기인데 다음 경기가 언급했다시피 1위 경쟁을 하는 지로나하고 홈 경기예요. 그러니까 지로나를 잡고 라이프치히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 일정이 더 빡빡합니다. 코파델레이 4강까지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파델레이 4강 상대가 하필이면 빌바오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빌바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펼쳐지는 인테르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이 경기들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 마드리드 더비는 시메오네 감독 이야기대로 약간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도 양팀 모두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고 양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3자가 있죠. 바르셀로나가 은근히 혜택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차라든가 지로나하고 승점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조차 헛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역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막판 뒤집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간다는 데 초점이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의 마드리드 더비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0대1로 패배하는 경기를 1대1로 끝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나름대로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라리가 소식을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